식사들 하셨습니까? 아침 저녁은 일상생활은 괜찮은데 오토바이 타기는 아직까지는 약간 추운 것 같습니다. 새벽에 라이딩 나가는데 추우면 진짜 답 없죠. 혹시 일찍 라이딩을 시작하거나 저녁 늦게 복귀하실 분들은 꼭 가디건이나 폴리스 자켓 같은 거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리기 딱 좋을 때입니다. 저도 감기로 한 2주 넘게 고생했는데 이제 감기만 걸려도 잘 낫지 않는 것 같고 몸도 예전만 못하고 막 그러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고령 어머니하고 같이 있어서 저염되면 정말 큰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했는데도 걸렸습니다. 고령인 분들은 돌아가실 때 환절기에 많이 돌아가시는 원인으로 심혈관계 질환과 감기가 폐렴으로, 폐렴에서 폐혈증으로 발전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후자는 정말 오래 병원 생활을 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진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폐혈증 오면은 응급실에서 에크모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은근 비용적으로도 보호자를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건강한 것이 최고입니다. 요즘 드는 생각인데 나이가 들면 잘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처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뭐 잘하고 사는 거는 아닌데 보통 처신을 못하는 사람을 나이값 못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세상일에 미혹되지 아니하였다는 데서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일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를 불혹이라고 합니다. 40대를 이야기하죠. 50대는 지천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이름을 떨칠 나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환갑, 고이 이런 7살을 희수라고 얘기하고 88살을 미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보통은 본인의 이익이나 유리함 때문에 잘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못 배워서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익을 많이 따지는 부류는 보통 사회 지도층에서 많이 보이기도 하고 살면서 자기 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목적성이나 기브 앤 테이크 아니면 이익, 불이익을 따지다 보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1776년 애덤 스미스가 국보론에서 지적했듯이 인간의 이기심을 경쟁이 주요한 동력원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아무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선동에 휘둘리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바보인 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주류에서 벗어난 사회생활을 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처신을 잘하는 사람들은 본인보다는 남을 먼저 위하는 공적 마인드가 우선하는 사람들이 처신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권력이 있대 자리에 욕심내지 않고 선공후사, 멸사봉공, 선당후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존경받고 이름을 남기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면은 꼭 원인과 이유,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그 원인과 이유, 목적이 파악되지는 않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정치인이나 권력자, 재벌, 스피커라는 유튜버들의 행동을 보면 그런 것이 보일 때가 많죠. 결국 그들의 말과 행동 뒤에는 돈과 권력이 있고 그들은 돈과 권력 지향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력자들은 꼭 국민을 밟고 지가 앞서려 하고 돈이 목적인 인간들은 남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죠. 반대의 경우는 말과 행동이 일관성이 있고 그 결과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거기다 부안해동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부추기는 이유는 그들이 밟고 우뚝 설 수 있는 바닥을 다지기 위해서 그렇죠. 대부분 이런 권력자들은 의리도 별로 없습니다. 배신과 갈라치기를 밥 먹듯이 해야 지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시골 구석에서 돈 안 되는 유튜브 한다고 돈 들여가면서 이 짓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공부도 하고 유용한 정보도 나눈다는 명분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은 저도 돈 벌고 싶어요. 돈 벌고 싶습니다. 막 유튜브로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찍고 세금도 많이 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주제도 못 되고 그럴 만한 정보력도 능력도 실력도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 미천한 경험으로 남들도 같은 어긋난 길을 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할 뿐이죠.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 올리지 않는 민감한 주제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가르치거나 내 주장만 하지 않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냥 내 생각과 주장만을 영상에 담는 겁니다. 그래도 유튜브 하면서 오토바이라는 취미 생활에서 가오나 하차감을 빼고 가성비를 주장하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취미 생활을 주장하는 유튜버로 그나마 자리는 잡은 듯 합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죠. 오늘도 헛소리가 길었죠. 오늘 이야기는 왜 완벽한 오토바이가 없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잘 나가고 잘 서고 비포장도 잘 가고 포장도로에서도 잘 달리고 편안한 완벽한 오토바이라는 것이 나올 것도 같은데 왜 그런 오토바이가 없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적인 이야기보다는 그냥 왜 그럴까란 궁금증에서 출발한 문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갑니다. 어떤 제품이든 시장의 수요에 따라 상품의 질이나 가격, 상품성이 결정된다는 것은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대충 오토바이 시장은 생계형 시장과 취미형 시장으로 나눈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비율이 한 90% 대 10% 정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오토바이 제작사에서 돈이 되는 시장은 당연히 생활 밀착형 시장일 겁니다. 적당한 성능에 적당한 원가 절감을 해서 많이 파는 시장이 돈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투자도 많이 하고 고용 인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채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이나 동남아, 인도, 남미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에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한 고급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교육을 받은 인력만 있어도 돼서 대부분 글로벌 업체의 요구와 생산국가의 고용 기회가 서로 이익이 부합되는 면도 있죠. 그러면 취미용 오토바이는 돈이 안 되냐?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돈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성능 오토바이 상징성이죠. 모토GP나 파리다카르, 월드 슈퍼바이크, 맨섬, 모토크로스 등 수많은 경기가 전 세계 각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에서 우승함으로써 자사의 우수성을 알리고 업체의 광고 효과를 누리는 것이죠. 이는 아주 전형적인 광고 방법으로 지금도 유용한 방법이죠. 이런 과정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회사가 혼다, 두카티, KTM, 할리, 인디언 등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회사들의 로망이자 목표인지도 모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F1이라 르망24시, WRC 이런 자동차 레이스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리미엄 오토바이의 상징성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할리데이비슨의 CBO, 혼다 골드윙, 두카티의 슈퍼바이크, 파네갈레, 몬스터, 디아벨, 가와사키 닌자, 스즈키 하야부사, 야마, 티맥스, 아런 이런 오토바이들은 오토바이 타는 사람은 거의 모를 수가 없는 프리미엄 오토바이들이죠. 또 몇 주년, 무슨 대회 우승,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 특별판 등 일반 제품과 구별되는 오토바이를 많이 런칭을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나만의 오토바이에 희소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가치를 높이는 행위죠. 사실 일반 판매 오토바이와 별 차이도 없는데 이런 희소성을 부여함으로써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업체의 수익을 높이려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스티커 조금 더 붙이고 컬러 도색 조금 바꿔서 엄청 특별히 만든 것이라고 광고하면서 가격을 높여 팔아서 이득을 아주 높이는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이런 대표 프리미엄 시장을 만들면서 소비자의 부러움과 꿈의 오토바이라는 인식을 만들어주니까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엔트리 제품인 생활 밀착형 오토바이도 잘 팔리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프리미엄 제품도 하드웨어적 업그레이드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전자장비, UI, 스마트폰 커넥트 등 생산 원가가 적게 들지만은 남들이 못하는 기술로 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수익성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죠. 문제는 기술력이 없으면 이런 가치 창출도 어려운 것이라서 선도 브랜드는 돈을 더 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전자장비는 오토바이 회사가 직접 만드는 것도 아니죠. 오토바이 컨트롤 유닛인 ECU는 보시나 컨티넨탈, 델파이, 덴소, ZF 등에서 기성품으로 만들어 놓거나 의뢰해서 만들고 있다는 것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서스펜션도 쇼아나, 가야바, 올린즈, WP, 폭스, ZF, 마르조키, YSS 이런 많은 제품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처럼 많은 협력사와 부분별 부품 제조사와 협력해서 만드는 것인데 문제는 제작되는 오토바이 대수에 따라서 가격 할인폭이 크기 때문에 단일 제품 최대 생산을 하는 생활 밀착형 오토바이가 제작 단가가 쌀 수밖에 없고 보기보다 수익이 많이 나오는 구조로 반대로 취미용 오토바이는 비싸야 수익이 나오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장에서의 요구는 한국이나 동남아, 유럽, 미국 시장의 소비자가 원하는 오토바이는 당연히 다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 경제상황이나 소득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오토바이 사용 방법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배달용, 동남아는 생활 밀착형을 저렴한 오토바이, 유럽은 대도심에서 편히 탈 수 있는 스쿠터나 도시와 도시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투어링, 미국은 평지를 오래 달릴 수 있는 크루저가 당연히 인기가 있습니다. 둘째, 지역마다 사람마다 신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오토바이 크기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들면 혼다 레벨 500이 한국에서는 잘 팔리는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잘 안 팔리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가 작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즉 시트고가 너무 낮아서 남자가 타면 장거리를 타면 불편하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여자 입문자들이 많이 선택하는데 그래도 주류 오토바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인기가 없다고 하죠. 반대로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한국이나 일본, 동남아에서 인기가 있는데 동남아에서는 너무 비싼 오토바이라 판매량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셋째, 나라마다 교통 상황이나 도로 사정이 다르죠. 제가 놀란 것은 동남아나 몽골 이런 데서 온 친구들이 하는 말로는 한국은 정말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사는 나라는 도심에서 약간만 벗어나면은 바로 비포장에 사락지형도 많아서 아마도 이런 곳에서는 바퀴도 작고 구동계가 CVT인 스쿠터를 탄다면은 아마도 얼마 못 가서 오토바이 거의 작살 날 겁니다. 승차감도 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바퀴가 크고 얇은 슈퍼커브 아류형 오토바이들을 많이 타죠. 또 유럽은 교통이 복잡하고 돌이 깔린 도로가 많다 보니까 바퀴가 작고 두꺼워서 울퉁불퉁한 도로의 충격을 흡수해줄 수 있는 스쿠터를 좀 선호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미국이나 호주, 유럽 일부 국가는 미개발된 도로나 사막을 달릴 수 있는 가볍고 날렵한 어드벤처를 선호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넷째, 나라마다 사람의 신체 조건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정도의 키를 가졌지만은 동남아나 일본 일부 국가들은 평균 키가 작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시트고가 850 이상 되는 오토바이가 잘 팔릴 수가 없겠죠. 반대로 평균 키가 180이 넘는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600에서 700mm대 시트고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트고가 낮으면 다리가 많이 접혀서 엄청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트고를 높여주는 하이시트를 따로 팔기도 하죠. 다섯 번째, 나라마다 면허 시스템이 다르죠. 면허 시스템은 어떤 나라는 배기량으로 정하는 나라도 있고 배기량과 더불어 출력으로 정하거나 거기에 더해서 무게 제한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작사에서는 통상 여러 나라에서 공통으로 팔아먹을 수 있는 오토바이를 제작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오토바이는 250cc는 15마력, 500cc 이하는 48마력에 195km에 맞춰 만듭니다. 이런 유럽 일부 국가가 배기량이나 출력, 무게 제한이라는 면허 체계를 가졌고 그 나라에 오토바이를 팔기 위해서 따로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죠. 또 우리나라나 일본은 배기량으로 면허를 구별하는 것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50cc, 125, 250, 500, 650, 1000cc 이런 배기량을 가진 오토바이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토바이 업체는 거기에 맞는 오토바이를 개발하고 판매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죠. 당연히 이런 소비자 요구와 시스템 때문에 오토바이를 거기에 맞춰서 오토바이를 만들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이 판매량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참 어렵죠. 196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는 각 메이커에서 모델별로 엔진을 따로 개발할 정도로 성능이나 특성에 맞는 오토바이를 많이 개발했고 이게 기술력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보다는 한 가지 엔진으로 여러 모델에 돌려 쓰는 현상이 많아졌죠. 이는 기술이 혼다라는 메이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엔진 돌려쓰기를 주도하고 있죠. 혼다는 NC750과 인테그라를 시작점으로 엔진과 샤시를 공용으로 쓰고 디자인만 다른 여러 종류의 오토바이를 만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레벨 500에서는 500cc 엔진이 그렇고 아프리카 트윈, NT1100, 레벨 1100도 그렇고 750 엔진도 NC750, 포르자 750, XADV, CB750, XL750, 트랜스 알프 등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엔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현상은 확실히 개발비를 아끼고 단가를 낮추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기술력이 있는데도 이러는 이유는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환경 기제로 인한 개발비가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제품의 개발비, 부품값이나 제조 원가를 낮춰 수익성을 올리는 일환으로 이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죠. 둘째는 내연기관의 한계가 노출되고 오토바이 판매량이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양산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선진국에 대한 투자가 줄어서 예전처럼 개발비를 막 쓰지 못한다는 점도 이런 돌려쓰기를 부추기는 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회사들도 기술력 차이가 보기보다는 심각하죠. 브랜드만 보면은 혼다를 앞서는 일본이 가장 앞서는 상황 같고요. BMW, 두카티, KTM, 중국 인도 업체, 그리고 트라이언프, 할리데이비슨이 뒤를 따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잘 가는 한 회사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할리죠. 할리는 평생 공랭식 엔진만 만들던 회사입니다. 거다 고출력 고성능 엔진이 필요해서 2000년대 초에 포르쉐에 의뢰해서 1200cc 레볼루션 엔진이라는 것을 만들어 V로드라는 오토바이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말이 의뢰지 그냥 포르쉐에서 만들어준 거죠. 이 엔진을 잘 발전시켰으면은 지금처럼 고생은 안 하고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10년만 만들다 말고 2020년대에 레볼루션 맥스를 다시 만들었지만은 결국은 심각한 고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제가 있으면 고쳐줘야 하는데 고칠 능력도 안 되니까 팬아메리카가 완전히 망한 것을 떠나서 할리 데이비슨이 명예를 갉아먹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결국은 돼버렸죠. 현재는 미러키 8 114 엔진과 117 스트리밍 이글 순행 유행 혼합 방식으로 간신히 유럽 5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일본 업체인 혼다나 야마, 스즈키, 가와사키, 유럽의 BMW, 두카티, KTM, 중국 인도 업체만 현재 적용 중인 유로5 플러스 시스템에서 자체 엔진 설계와 제작 기술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 업체들은 카피든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든 유로4나 유로5 엔진을 유로5 플러스 엔진으로 재탄생시키는 등 자유제재로 엔진을 다양한 베리에이션으로 활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자금 투자를 바탕으로 엄청난 양을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죠. 몇 년 안에 생활형 오토바이를 비롯해서 고급 시장까지 점령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무섭죠. 또 엔진이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샤시나 전장, 전자장비 통합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생산 수량이 많으면 해결되는 문제이긴 한데 생산 수량도 적고 적용 모델도 적은 회사는 정말 개발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오토바이 회사들이 자체 모델을 만들지 못하고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델을 일부 수정해서 간신히 국내에 들여와서 판매하는 사정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거기다 기술 축적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이 어떤 연구 결과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적용해보고 나온 데이터를 수정하면서 발전한 것이라서 단시간에 생기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역사가 길지 않은 회사나 자체 기술 개발 투자가 적은 회사는 당연히 기술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초기에는 다른 회사의 엔진이나 샤시를 카피하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론이죠. 우리도 8, 90년대 일본 가전제품을 카피해서 발전하기 시작했고 자동차, 반도체, 조선 다 그런 바탕에서 발전을 했습니다. 다만 그런 카피 단계를 벗어나서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단계가 당연한 것이라면은 다들 자체 개발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실제 자체 개발 능력이 있는 나라는 선진국 몇 나라밖에 없는 것을 보면은 인적 인프라나 정부의 정책적 관심, 투자라는 삼박자가 맞아야 성장 원동력이 생기고 기술력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성장 원동력을 가진 나라는 몇 나라 되지도 않고 문제는 성장 원동력이 있어도 생산 기반이 없어서 생산 인건비가 비싸서 실패하는 나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 선진국 대형 메이커도 이제는 발을 빼는 모양새고요. 지금 현대전에서 이란 미사일을 막는 아이언돔, 패트리어트, 공격용 무기인 토마호크 미사일이 많이 쓰이는데 문제는 미국이 이를 생산할 시설이 부족해서 연간 생산량이 전쟁에 사용하는 양을 따라가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는 거 보면은 오토바이 업계 상황과 정말 비슷한 상황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개발 초기라서 많은 생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 라인에서 물건을 막 만들 수 있는 여건이죠. 그래서 현궁, 천궁, K2, K9, 비오복합, KF50 이런 무기들을 불티나게 만들다 보니까 많이 팔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는 불행인데 우리에게는 천운 같은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회사 간 기술 격차가 생각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취미라는 감성과 매니아라는 추종자들에 의해서 가려져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실제 회사의 존폐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격차가 나는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술력이 없는 회사가 꼭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술력 있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메이커만 붙여서 팔면 되기 때문에 메이커에 눈먼 소비자가 있는 한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술력이 있어서 만들어줄 중국이나 인도 회사는 많거든요. 또 그런 유명 메이커에 납품하는 것만으로도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만들어줄 회사는 많습니다. 현명한 소비자는 이런 것을 잘 걸러낼 수 있는 최소한의 선구안은 가져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생산업체의 급나누기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생산업체가 자체적으로 급나누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오토바이 업체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한 문제인데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혼다도 프리미엄급은 혼다 마크가 다르죠. 자동차에서 이런 시도가 성공하다가 보니까 오토바이도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토요타 렉서스, 인피니티, 혼다 레전드, 벤츠 마이바흐, BMW M, 현대의 제네시스 같이 예전부터 급나누기를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내장 자재 조금 고급스럽게 쓰고 파워트레인은 동일하지만은 출력 약간 높여서 아주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높이는 모델은 어느 업체에게든 달콤한 유혹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토바이도 그런 형태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끔다귀로기는 잘 사는 선진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도상국인 동남아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같은 혼다 오토바이라도 가격적으로 격차를 두어야 잘 팔리고 이런 현상은 선진국보다 더 심하다고 하죠. 왜냐면 우리는 외제차를 동경하지만은 그들은 자동차는 아예 바라볼 수 없는 존재고 오토바이로 끝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그랬습니다. 혼다 PCX나 야마 엑스맥스 정도는 타야 여자 꼬시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동남아 오토바이 여행 가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산업체에서 그런 점을 잘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철저하게 광고나 포스터에 이용하고 바이럴 마케팅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이나 동남아나 차 좋은 것, 오토바이 좋은 것 타는 것은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가나 수컷들은 어쩔 수가 없죠. 앞에서 이야기했듯 소비자의 요구와 생산업체, 시스템 문제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가능한 오토바이를 만들 수는 없다는 조건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인 우리는 나의 목적과 효용성에 따라서 오토바이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적절하게 잘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게 어떤 형식이 됐든 가격이 됐든 본인에게 맞는 오토바이 선택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신체적 조건, 가격적인 실용성, 도로를 달릴 것인지 아니면 비포장을 탈 것인지 단거리를 갈 것인지 아니면 장거리를 편하게 탈 것인지 이에 따른 목적성을 고려해서 선택하면은 좋은 오토바이를 후회 없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고르고 골라서 선택한 오토바이가 진짜 나와 맞지 않을 때의 그 느낌, 정말 어디 다 이야기도 못하고 가슴앓이 해야 되는 느낌 진짜 별로죠. 그렇게 실패하는 경우 의외로 많습니다. 오토바이가 내게 맞지 않으면은 사람도 지치고 오토바이도 힘들어하죠. 결론은 수많은 형식과 목적성을 가진 오토바이를 잘 선택하는 선구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뉴스가 간혹 올라오고 있습니다. 겨울 내내 쉬다가 무리한 운행을 하거나 추워서 몸이 굳은 상태에서는 운동성이나 반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면은 위험한 상황 대처도 안 되고 정말 위험하죠. 절대 무리하게 라이딩 감행하지 마시고 오토바이도 몸도 예열을 하시고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